오늘 반갑습니다. 오늘 11주차 손실보상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손실보상의 이제 원칙, 우리 손실보상론에서 어떤 방법으로 손실보상을 해줘야 하는가 이런 부분이 그 아주 쟁점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손실보상에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실보상의 원칙. 자, 우리 사전보상의 원칙, 우리 교재로는 184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사전보상의 원칙은 결국은 이제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수행하기에 앞서서 공사에 착수하기에 앞서서 토지 소유자 등에게 전액을 보상금을 지급해야 된다. 뭐 이런 근거 규정이 되겠는데요. 다만 이제 천재지변이라든지 시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법령에도 뭐 규정이 있습니다만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거는 좀 사후 보상의 성격이 있는 그런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유의사항에 보면은요, 결국은 이제 공익사업 시행주고 밖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이제 이거는 사후 보상의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공익사업의 시행주고 밖의 보상에 대해서는 결과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사후 보상의 성격이 있다. 자, 그런 점에서 한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사전 보상 없이 미리 공익사업에 만약 착수를 했다. 이러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렇죠? 이 부분이 이제 그 주요 쟁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손실보상론에서 최근에 나온 판례 중에 상당히 의미 있는 판례가 바로 이게 미나리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미나리를 키우는 우리 농자 천하지 대본에서 그 손실보상론의 이제 포인트 중에서 기본적으로 그 농업손실보상 관련돼서 에서는 경작자가 보상을 하도록 이렇게 경작자에게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자 천하지 대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도 자기 토지의 소유가 아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소유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사실상 그 저거를 한 경우에는 경작을 한 경우에는 그 토지 소유자의 아닌 그 토지 소유자 아닌 경작자가 경작을 하더라도 그 경작자의 뭐예요? 경작자의 그 소유다. 그 경작물은 그래서 농자 천하지 대본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우리 법령에 민법에도 그렇고 우리 공법의 영역에서도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그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임차농 같은 경우죠. 임차농 같은 케이스인데, 자, 임차농 같은 케이스에서 갑자기 떴네요. 임차농 같은 케이스에서 결과적으로 우리 그 미나리 사건이었는데, 이게 이제 미나리 사건이었는데, 미나리를 키우고 있는 그 부부가 있었어요. 부부가 있었는데 이제 손실보상을 해주기로 약속을 했죠. 손실보상을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 이후에 2년 후에 이제 미나리 보상에 대해서는 그 보상하기로 약정을 했습니다. 약정을 했고, 그런데 일정 부분에 그러니까 보상을 하지 않고 사전에 어떤 그 공사에 착수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2년 후에 보상을 해줄 거다 하면서 예를 들면 1년 전부터 그냥 공사에 착수해버린 거죠. 공사에 착수해버리고, 그러니까 2년 후에 보상이 될까? 1년 지금 기준 시점으로 해서 1년 동안에 경작활동을 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1년 후에 2년치 그 영업보상을 이제 받은 그런 케이스인데, 그러면 이제 1년 동안의 기간이 남아 있어요. 근데 1년 동안 남아 있는데 그 미나리를 잘 키워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생계를 유지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부부가. 그런데 그 1년 사이에 그냥 공사에 착수해 버린 거죠. 그 보상금 같은 거를 지급하지 않고, 이런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이런 이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 보상 없이 미리 공익사업에 착수한 것은 위법행위다. 따라서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면 사업수행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판례가 되겠습니다. 이 판례도 아주 의미가 있죠. 종전에는 이제 손실보상이 기준 시점이 우리가 이제 협의나 그 다음에 가격 시점이 수용 재결이었죠. 수용 재결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그 기준 시점에서
보상을 하게 되면은 그럼 그 사전에 만약에 그 공사에 착수하게 되면은 그 수용 개시일 이전에 공사에 착수하게 되면은 그럼 보상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게 문제가 되긴 했었는데 자, 이번에 이제 그런 문제들을 아주 잘 해결하는 이런 판례가 나오게 됐죠. 그러니까 사전에 공사에 착수하게 되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보상을 해주도록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게 같이 아마 나올 텐데 이게 같이 안 나오네요. 뒤에 이게 모니터가 같이 연결이 돼서 그런데 이게 이제 부팅이 하면서 모니터가 같이 연결이 안 돼 있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 내용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 판례를 한번 읽어보시면 토지 소유자 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미리 공사에 착수해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업시행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사업시행자가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승낙도 받지 아니한 채 미리 공사에 착수하여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하였다면 이는 공익사업법상 사전보상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2년분의 영농 손실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과 별도로 공사의 사전 착공으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이 영농을 할 수 있게 된 때 수용 개시일까지 입은 손해에 대해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규정으로 보면 이제 62조에 규정하고 있죠. 사업시행자는 해당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토지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보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그렇게 규정되어 있고요. 어업의 피해 보상에 대해서는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해당 공익사업지구 인근에 있는 어업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실제 피해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 그 피해에 대해서 보상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상금을 주려면 이제 현금으로 줘야 되겠죠. 현금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현금을 주세요. 그렇죠? 사랑은 현금이다. 그래서 그런 이제 농담도 있는데요. 현금 보상의 원칙, 현금 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우리 법령에 이제 채권 보상에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현금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이 원하는 경우, 그 다음에 사업 인정을 받은 사업의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부재 부동산 소유자 토지에 대해서는 보상금이 1억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보상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시행자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 토지보상법령에 들어간 것 중에 하나가 토지 투기가 오래되는 지역에서요. 택조법이라든지 택지개발사업, 그다음에 산업입지법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 그밖에 대규모 개발사업 등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시된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보상금 중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1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시행자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지급해야 된다. 자,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의 합리적인 토지 이용 계획과 사업 계획 등을 고려해서 토지로 보상하는 가능한 경우 가능한데요. 토지 소유자가 받을 보상금 중에 본문에 따른 현금 또는 채권으로 보상금 받는 금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 그 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로 보상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대토보상에 관련된 규정인데요. 대토보상. 이게 63조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대토보상. 자, 우리가 이제 대토보상이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은 이런 거죠. 대토보상. 대토보상은 총 보상금에서요. 총 보상금에서 현금 보상 빼고 채권 보상 빼고 나머지 보상금에서요. 어떻게 돼요? 조성된 토지로 주는 게 조성된 토지로 주는 거. 이게 바로 대토 보상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토 보상이요. 보통 우리가 대토 하면은 이제 보상금을 받고 그 다음에 인근에다가 땅을 사는 거 우리가 대토라고 그러잖아요. 일반 우리 용어로는. 근데 이제 법령에서의 대토 보상은 조성된 토지 총 보상금에서 현금 보상 빼고 채권 보상 빼고 나머지 보상금 중에서 조성된 토지를 준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대토 보상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3기 신도시 보상에서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게 바로 이 대토 보상에 관련된 쟁점이 되겠는데요. 이 대토 보상에 관련된 쟁점에서 주요한 이제 포인트가 되는 것이 바로 이제 조성된 토지를 주는 거고, 최근에 이제 수소에 이제 그 개발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 보니까 대토 보상 비율이 한 50% 정도 되더라고요. 왜 그러니 하니까 최근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국면에 있다 보니까 이걸 조성된 토지로 갖게 되면 이제 일부 보상금은 현금으로 받고 일부 보상금에 대해서는 이제 대토로 받게 되면은 그 상당히 그 가격의 상승률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한 이제 보상이 이제 제대로 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3기 신도시 지역에 보면 이제 대토 보상을 해달라 뭐 이런 현수, 뭐 예전에는 이제 뭐 사업 시행자는 뭐 이런 식으로 우리 땅을 강제로 뺏기는 절대 결사 반대한다 막 이런 이제 현수막이 있었는데, 최근에 그 3기 신도시 인근에 지나가다가 보면은 현수막이 전부 그 대토 보상을 원한다, 뭐죠? 이런 식으로 그런 현수막들이 많이 붙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제 피수용자분들도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그 많은 내용을 좀 알게 된 거죠. 자, 어제 그 사업 시행자에게서 어떤 질의가 온 게 있는데 여러분들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내용이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요. 이제 공탁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우리가 수용 제기일이 있죠. 수용의 개시일이 있습니다. 보통 이게 55일 준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예를 들자면 11월 1일에 수용 제기를 했다. 그러면 55일이면은 12월 예를 들자면 25일이다. 30일하고 25일, 55일 정도 된다 그러죠. 자, 그러면 요 사이에 우리가 이제 그 시간을 충분히 주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 이제 우리가 매매할 때도 계약하고 잔금 치르는 거 보통 한 2달 정도 주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중간에 이제 이해관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정리를 하기 위해서인 건데요. 여기에 이제 담보물권자들이 있었습니다. 담보물권자. 근저당권자죠. A부터 A, B, C, D 4명이 있었는데요. 자, 세 사람은 그 추심 명령이라든지 전부 명령을 받아서 요거에 대해서 이 압류를 들어갔습니다. 압류를 들어갔는데, 예를 들자면 사업 시행자가 12월 자, 예를 들자면 1일 날 공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A, B, C, D 그 이 채권자들이 있는데, 이걸 일종의 이제 수용의 개시일 날 일종의 이제 여기서 이후에 이제 배당을 받는 꼴이죠. 배당 종기일은 여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수용의 개시일이 사실은 배당 종기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배당 관점에서 보면 공탁에 대한 배당으로 이 공탁의 성격은 이제 변제 공탁의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피수용자의 보상금에 대해서 사업시행자가 이제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이 나왔고, 그 재결을 정한 수용의 개시일날 보상금 직 공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여기서 이제 이해관계인 특히 이제 물상대위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물상대위에 관련되는데, 이게 담보물권자가 A, B, C, D가 있는데, 세 사람은 이거 지금 압류 들어갔고 추심명령이라든지 전부명령을 받아서 이제 압류가 들어갔는데, 나머지 이 그 D 같은 경우가 이제 12월 1일 날 공탁을 했는데, 세 사람은 이제 압류 들어갔는데 한 사람이 못 들어갔어요. 그렇죠? 이 사람은 좀 뭐 권리에 잠정 거긴 하지. 자기가 압류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추심명령이라든지 이걸 받아야 되는데요. 그러려면은 지금 일단 공탁에 관련돼서 공탁서를 정정해 줘야 되고, 공탁 정정, 그다음에 사유 신고서 이거를 정정을 해 줘야 돼요. 그래서 한 사람이 빠졌다, 이간간이. 그렇죠? 넣어줘라. 그렇죠? 이거를 과연 할 수가 있느냐? 이거에서 어제 사업시행자한테 이제 질의가 와서, 이게 이제 협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그 수용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수용의 개시일 날까지만 보상금 직 공탁하면 되고, 물권 변동의 기준 시점은 수용의 개시일입니다. 그래서 수용의 개시일 날 물권 변동을 하기 때문에 이 공탁은 수용의 개시일까지만 하면 되죠. 근데 이제 사전에 공탁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중간에 이제 법원에서 공탁소에서 이제 보정명령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게 되면은 이게 수용의 개시일을 경과하게 해버리면 재결이 실효되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일반적으로 먼저 공탁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법률적으로는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은 수용의 개시일날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상 수용의 개시일까지만 하면 되는데, 업무의 편의상 공탁을 좀 빨리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거기에 이제 이해관계자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물상대위 관련된 대법원 판례에서도
사업 시행자가 물상대위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자들, 관계인들한테 제대로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루터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보물권자가 이렇게 존재해서 한 사람이 빠져 있다면은 공탁 정정이라든지 사유 신고서를 해서 이 공탁을 출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기준 시점을 지연시켜 주는 거지, 그렇죠? 수용이 개시일까지. 그래서 이 부분이 합당하다. 저는 그렇게 이제 했는데 이 사람이 그 또 얘기해놓고 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저기 저 친한 법무사님한테도 물어봤지 제가. 그래서 근데 이제 법무사분들도 일부 뭐 저거는 이제 갈리고 하는데 또 그분의 공탁법만 가르치고 있는 또 전문 또 우리 법무사님한테 또 제 상의를 같이 논의를 한번 해봤어요. 저는 기준 시점이 수용 개시이기 때문에 이 시점까지만 공탁이 되면은 법률 규정의 물권 변동이고 이 시점까지의 공탁만이 그 전에 55일간의 시간을 준 이유는 이 사이에 이해관계자들이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받아서 판결문을 받든지 해가지고 압류를 통해서 나중에 이제 수용 개시 이후에 그 압류한 걸 토대로 해서 공탁금에 대한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출급을 하는 형태로 관계인의 권리를 보호를 해줘야 된다라는 취지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제 공탁법 전문 법무사님은 그 토지보상법의 입법 취지를 볼 때도 자기가 봤을 때도 수용이 개시일날 물권 변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되면 되고, 일반적으로 이제 그 법무행정에서 이 보상금 보상 공탁의 행정에서 사업 시행자가 보정 명령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 수용의 개시일이 지나버리면 이제 제기를 실효돼 버리니까 사전에 공탁하는 것이 이제 상당히 맞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A, B, C, D 중에 D가 지금 빠졌다. 담보물권자인 관계인이 빠졌다 했을 때 이 문제를 그럼 어떻게 해결하는 거냐, 그렇죠? 그래서 논의를 많이 했는데 그분도 이제 공탁법 전문 그 법무사님이시니까 이거 공탁에 대한 정정과 사유 신고서를 제출해서 지연을 시켜서 수용의 개시일까지 만 되게끔 하면 나중에 D가 관계인 중에 D가 빠지게 되면은 이 사람이 이제 불축의 손해를 받게 되는 것이고, 이거 업무의 편의를 위해서 빨리 공탁을 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수용이 개시일까지만 하면 되는 거니까 D의 이해에 반해서 공탁 정정이라든가 사유 신고서 정정을 안 해줘서 D가 그거에 대해서 공탁된 보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 그러면은 뭐 상당한 그 불축의 손해가 발생되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의 과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요. A, B, C 같은 경우는 이 사람 안 들어오면은 그쵸? 지금 이 회사였는데 회사가 이제 사실 뭐 망하다 보니까 뭐 거의 공중분해 수준에 있는데 일단 공탁된 걸 가지고 돈을 받는다 하더라도 회사에 대한 그 담보권자들이다 보니까 상당히 그 이해관계가 일반 채권 추심에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순위가 막 섞여 있는 거죠. 섞여 있다 보니까 이 D가 들어가게 되면은 ABC가 받는 ABC 담보물권자 ABC가 받는 돈이 상당 부분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 D의 진입을 막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과연 D가 여기 수용이 개시일 전까지 D를 못 들어오게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은 수용이 개시일까지 D가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게 맞느냐, 그렇죠? 이게 엄청 그 실무에서 갈렸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손실보상론의 어떤 실무에서 보면은 굉장히 그 돈 받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관계인들 입장에서 보면 아주 첨예한 대립이죠. 이제 법적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되는 그런 후폭풍이 만만치 않은 그 보상금 금액도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은 거에 대해서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충남도 관할토지중개원에서 일단 재결서를 통지를 해줬습니다. 근데 재결서를 송달받은 D가 관계인이죠. D가 권리위에 잠자다가 그 이제 자기 빨리 저 추심명령, 전부명령 같은 걸 받아서 압류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압류를 못한 거예요. 압류를 못한 거가 지금 그래도 이제 날짜로 계산해 보니까 한 2주 남았더라고. 보통 이제 추심명령을 통해서 압류를 받으려면 한 일주일 정도씩 걸린대요. 법무사 이제 업무에 저걸로 치면은. 근데 다행히 2주가 남았어요. 2주가. 그래서 빨리 그 사업 시행자 보고 빨리 통지해주고 그다음에 공탁 정정이랑 사유신고서 정정을 통해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줘라. 이렇게 이제 제가 코치를 해줬거든요. 코치를 해줬는데
근데 뭐 그런 면에서는 뭐 아주 원만하게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뭐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ABC가 막 저항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또 오후에 또 통화를 해서 ABC가 저항하더라도 수용 제의로부터 수용의 개시일까지 55일의 시간을 준 이유는 바로 이해관계자들의 이러한 그 압류라든지 채권 출신 명령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해관계자들이 공탁된 보상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시간적인 여유를 주는 거죠. 서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적 여유를 주는 건데 수용의 개시일 날까지만 하면 되는 것이고 그 전에 업무의 편의를 위해서 한 것이지 이 공탁됐으니까 D가 공탁된 시점에서 D가 못 들어왔기 때문에 그 사람은 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수용의 개시일부터 법률 규정이 한 물권 변동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한 행위는 사실상 업무의 편의상 일찍 한 것뿐이지 그 기준 시점까지 제3채무자인 사업 시행자의 그 채권에 대해서 D가 들어올 수 있게끔 압류에 참여할 수 있게끔 이렇게 길을 열어주는 것이 토지보상법의 입법 취지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되게 쫄렸던 게 이제 실무적으로 굉장히 그 민감한 사안이었죠. 그래서 우리 보상에서는 좀 논의의 실익이 있는 아주 중요한 쟁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우리 현금 보상을 규율하면서 첫 번째 대토 보상에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요. 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는 자 해서 대지 분할 제한 면적 이상의 토지를 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게 된 자 해서 보상하는 토지 가격의 산정 기준 금액은 일반 분양가로 하고요. 보상 기준의 공고. 그다음에 그 내용적으로 보면 그 면적은 주택용지 990제곱미터 300평 정도 되는 거죠. 3.3이니까. 그다음에 이제 상업용지는 11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부동산투자회사법에 한 현물출자인 경우에, 그러니까 전매 제한을 좀 하고 있고요. 현물출자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보상 체계로부터 1년이 경과하게 되면 현금으로 지급하라, 뭐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채권 보상 관련된 이런 규정들도 쭉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인별 보상이죠. 손실 보상은 토지 소유자 등에게 개인별로 보상액을 산정할 수 없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별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는 소유자에게 소유권의 권리를 말소하게 하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보상 대상 항목 간에는 보상금의 유용이 허용된다. 그렇죠? 판례가 있죠.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 물건 중 일부 항목에 관한 보상액이 과소하고 다른 항목의 보상액은 과다한 경우에 그 항목 상호 간의 유용이 허용된다. 토지보상법 제64조 규정에 의하면 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보상은 수용의 대상이 되는 물건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피보상자의 개인별로 하는 것이므로 피보상자는 수용 대상 물건 중 일부에 대해야만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만 불복의 사유를 주장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 물건 중 일부 항목에 관한 보상액이 과소하고 다른 항목의 보상액은 과다한 경우에는 그 항목 상호 간의 유용을 허용하여 과다 부분과 과소 부분을 합산하여 보상액의 합계액을 결정해야 된다. 64조 관련된 개인별 보상. 보상액은 손실보상은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에게 개인별로 해야 된다. 다만 개인별로 보상액을 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괄보상이죠.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사업지역에 보상 시기를 달리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 등이 여러 개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 등이 요구할 때는 한꺼번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된다. 일괄보상이 그죠? 이 원칙은 동일인 소유의 토지 등이 시기적으로 분리되어 대토 등 이주에 지장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인데요. 이 원칙은 사업 인정을 받은 동일한 공익사업지역 내에서 적용이 됩니다. 동일인 소유 토지 전체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으나 일부에 대해서만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경우 자녀 토지에 대해서는 일괄보상할 수가 없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일괄보상. 사업 시행이익과 상계금지. 주합 시행자는 동일한 토지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를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자녀지의 가액이 증가하거나 그 밖에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이익을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한 손실과 상계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자녀지에 발생하는 사업 시행 이익은 편입 토지 보상에서 공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녀지 보상에도 공제할 수 없다. 따라서
잔여지 보상평가에서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도로 조건 등이 개선된 경우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종전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된다. 이 원칙은 사업 시행에 관하여 적용하므로 잔여지의 사업 시행 손실이 발생한 경우는 이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잔여지의 도로 조건들이 악화되어 사업 시행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를 고려하여 잔여지를 평가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짜투리 땅이 남으면은 이제 도로가 확장, 예를 들면 도로공사에서 도로가 확장되잖아요. 그러면 짜투리 땅이 남잖아요. 그러면 너 도로가 넓어졌으니까. 예를 들면 4m 도로에서 8m 도로로 넓어졌으니까 자 이제 짜투리 땅이 잔여지 가격이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올라간 그 잔여지 관련돼서는 야 이제 그 짜투리 땅 그의 도로 조건이 4m에서 8m로 넓어졌기 때문에 그 이제 사업 시행이 됐으니까 그 짜투리 땅은 이제 형상이라든지 이용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손실이 없지 않느냐, 그렇죠? 보상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그에 대해서는 된다 안 된다 사업 시행이익과 상계를 금지한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불특이의 피수용죄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논의가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잔여지 판례가 보면은 잔여지가 공익사업에 따라 설치되는 도로에 접하게 되는 이익을 참작하여 잔여지 손실보상액을 산정할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잔여지가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설치되는 20m 도로에 접하게 되는 이익을 누리게 되었더라도 그 이익을 수용 자체의 법률 효과에 의한 가격 감소의 손실과 상계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이익을 참작하여 잔여지 손실보상액을 산정할 것은 아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사업시행이익과 상계금지.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토지 소유하는 일단의 토지 일부를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잔여지 가격이 증가하거나 그 밖에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이익을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한 손실과 상계할 수 없다. 자, 여기서 이제 또 시가보상이 등장하는데 여기서 시가보상은 떼시자입니다. 떼시자. 이게 날일 변해요. 시가, 그죠? 시가 보상인데 떼시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협의 당시, 그다음에 재결 당시. 재결 같은 거는 우리 가격 시점은 수용 재결일이죠. 수용 재결 나온 다음에 다 가격 시점 수용 재결이에요. 협의하면 이제 협의 기준일이 따지가 여기 기준 시점에서 보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떼시자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떼시자. 날일 변해. 여기서 얘기하는 실거래가 실자가 아니고 떼시자를 쓴다는 거, 그걸 좀 유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가 보상하니까 이거 뭐 실거래가 보상인가요?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실거래가 보상 아니고요. 떼시 보상이라는 거에 포인트를 잡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상액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는 협의 성립 당시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는 수용 또는 사용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여기서 시가 떼시죠. 그러니까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된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으로서 적정 가격을 말한다. 협의 취득을 위한 보상액 산정의 기준 시점은 가격조사 완료일자가 아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보상 계획이 체결되어서 예상되는 시점이죠. 자, 협의 취득을 위한 보상 평가의 기준 시점은 가격조사 완료일자가 아니라 보상 계획이 체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토지보상법 제67조에 따라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 성립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보장액 산정 시기인 가격 시점은 계약 체결 시점은 계약 체결 시점과 일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공익사업 편입 토지의 보상 시에는 먼저 감정평가를 한 후에 보상액을 산정하게 되므로 현실적으로 보상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을 가격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에 따라 협의 성립 당시의 가격은 감정평가업자가 대상 물건에 대한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를 가격시에 본다는 취지의 지리회신으로 보는 회신으로 변경한다. 그 다음에 수용 취득을 위한 보상의 산정 기준 시점은 수용 개시일이 아니라 수용 재결일입니다. 이게 이제 55일 차이가 있다고 그랬어요. 재결 평가 시의 기준 시점은 수용 개시일이 아니라 수용 재결일이다. 토지수용법상 또 국토보조 있고, 수용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수용 대상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수용 재결에서 정한 수용의 시기가 아니라
수용 재개를 기준으로 하고 당해 수용 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이를 배제하고 평가한다. 각 시점이 67조 1항에서 보상 선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 성립 당시 가격을, 그 다음에 재개에 의한 경우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개할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해당 공익사업으로 한 가격 가치 변동의 배제 원칙, 우리가 이제 이거를 개발이익 배제라고 하죠. 개발이익 배제.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의 가치 등의 변동은 보상평가에서 고려하지 않는다. 자, 이 경우 고려하진 가치 변동은 해당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된 것에 따른 가치의 증감분, 즉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절차로서 해당 토지 이용 계획의 설정, 변경, 해제 등에 따른 가치의 증감분, 또 그 밖에 해당 공익사업의 착수에서 준공까지 그 시행에 따른 가치의 증감분 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토지 등의 가치의 변동은 사업시행자의 투자 또는 공익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것으로서 토지 소유자의 노력이나 자본의 투자 또는 귀책사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거나 부담시켜서는 안 되고 사업시행자 또는 사회에 귀속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그 다음에 해당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토지 등의 가치의 변동을 보상액에서 배제하였다 해서 정당보상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즉 개발이익 배제를 했다고 그래서 이를 정당보상에 이배된다 볼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개발이익 배제는 반드시 해고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사회적으로 많은 갈등의 요인입니다. 토지 가격이 변동됐을 때 이를 빼고 준다.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예를 들자면은 이 사람이 이제 한 3,000평 정도를 가지고 있고 평당 예를 들자면은 100만 원이었는데요. 그렇죠? 근데 이 평당 100만 원이었는데 3,000평 정도 갖고 있었는데 이 땅에 보상금을 지금 받아 가지고 그 인근에 공익사업 그 밖의 지역에다 인근에다가 3,000평 동일 규모의 땅을 사서 그대로 농사를 질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해보면 실제로 이 사람은 그 부분에 있어서 동일 규모의 땅을 살 수가 없어요. 왜요? 가격이 너무 올라 버렸으니까. 가격이 너무 올라 버려가지고 더 이상 이 사람이 보상금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 인근에다 동일 유사 규모의 땅을 사서 뭘 진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이분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개발이익을 지금 빼고 주는 게 맞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아직도 있습니다. 아직도 있지만은 어찌든 간에 개발이익 배제를 일단 우리 그 국고가 지금 바닥이 나 있는 상태예요. 지금 3차 추경 뭐까지 계속 와서 코로나 때문에 이제 국민들한테 뭐 이것저것 기초생 여러 가지 이제 보존을 해주냐고 정부에서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 이제 요새 이제 3기 신도시 하면서 보상을 이제 많이 해고를 해야 되는데 국고가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자, 그런 점에서는 좀 어렵죠. 어쨌든 간에 판례에서 지향하는 바는 개발이익을 배제한 손실보상의 산정은 정당보상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그렇죠. 결정요지 보시면은요. 공익사업 시행으로 지가가 상승하여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사업시행자의 투자에 의한 것으로서 피수용자인 토지 소유자의 노력이나 자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어서 피수용 토지가 수용 당시 갖는 객관적 가치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그 성질상 완전보상의 범위에 포함되는 피수용자의 손실이라고 볼 수 없다. 자, 이 사건 개발이익 배제 조항이 이러한 개발이익을 배제하고 손실보상을 산정한다 해서 헌법이 규정한 정당보상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해당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 공고 또는 고시된 것에 따른 가치의 증감분은 적용공시지가의 선택, 지가 변동률의 적용, 그 밖의 요인 보정에서 사례 선택 등을 통하여 배제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절차로서 행한 토지이용 계획의 설정, 변경, 해제 등에는 일정한 도시지역에서만 행할 수 있는 도시군 관리계획, 그죠? 시설 또는 해당 공익사업에 대한 용도지역의 변경, 실시계획 등의 승인고시라는 용도지역 변경 등이 있는데요.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절차로서 행한 도시계획의 설정, 변경, 해제 등에 따른 가치 증가분은 토지이용계획의 설정, 변경, 해제 등이 되기 이전의 상태를 기준으로 보상하는 것이 맞다. 그 다음에 그 밖에 해당 공익사업의 착수에서 준공까지 그 사업에 따른 가치의 증가분은 해당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개별 요인 또는
주위 환경이 변경되기 이전의 상황을 기준으로 보상평가하여 배제한다. 그다음에 공익사업으로 예정된 결과물에 의한 가치 변동 또는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토지 등이 취득될 것이라는 예측에 의한 가치 변동 등도 배제를 한다. 다른 공익사업으로 인한 가치 변동, 즉 자연적인 지가 변동분은 토지 보상에 포함되어야 하며 다른 공익사업으로 인한 가치 변동분은 그 밖에 요인 보정 등을 통하여 반영을 한다. 이 판례도 아주 중요한 판례가 되겠습니다. 다른 공익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보상액에 포함되어야 된다. 그렇죠? 토지보상법 27조 2항에서 보상액을 산정할 경우에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가격이 변동될 것은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 이제 2항에서 개발이익 배제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수용 대상 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계획 승인 고시로 인한 가격번 이를 고려함에 없이 재결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적정 가격을 정해야 되지만 해당 공익사업과는 관계없이 다른 사업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이를 포함한 가격으로 평가해야 하고 개발이익이 해당 공익사업의 사업인정고 시일 후에 발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그렇죠? 그 다음에 해당 공익사업에 대한 지가가 상승하지 않았다면 이를 고려해야 된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토지가 분할되거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거나 행태 등이 열악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 공익사업에 인한 토지 등의 가치 변동에 해당하므로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 해당 공익사업으로 토지가 분할된 경우 이를 감안하지 않고 보상평가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즉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개발 행위 허가 등에 취소된 경우는 현실적 이용 사항에 따라 보상평가를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유권 해석을 보시면 토지 등을 적법하게 형질 변경한 경우에는 기준 시점에서 현실적인 이용 사항을 기준으로 보상을 해야 된다. 그렇죠? 현황평가의 원칙입니다. 현황평가 원칙이어서 자 토지보상법 70조 2항에서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 시점에서 현실적인 이용 현황과 일반적인 이용 방법에 의한 객관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여 일시적인 이용 사항과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고려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르면 국토기금위원회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해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형질 변경을 하여야 하는 토지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형질 변경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가 형질 변경 당시 이용상을 상정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 적법하게 형질 변경한 경우라면 가격 시점에서 현실적인 이용사항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보상액을 산정해야 할 것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를 검토해서 판단해야 된다. 27조에 대한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관련된 내용이죠. 자, 이것도 뭐 상당히 논의가 많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우리 현행 법제에서는 제일로 중요한 논의 중에 하나죠. 자, 공시지가 기준 보상. 현장에 가면은 엄청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토지보상법 70조 1항에서 부동산 가격공시법에 의한 공시지가 기준으로 보상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내용이죠. 그러면 이제 막 그 멱살잡이 할 정도로 막 그럽니다. 내가 뭐 이거 청춘을 바쳐서 했는데 공시지가로 보상을 하면은 공시지가 자체를 한다는 건 아니고요. 공시지가 기준 보상이라는 거죠. 기준 보상인데 어쨌든 간에 이제 공시지가가 높지 않은 데다가 뭐 기타 요인, 그 밖에 요인 보증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제 아주 높게 되는 거는 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상당히 이제 불만이 이제 많은 것이죠. 어쨌든 간에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현행법에서 부동산 가격공시법에 따른 그 공시지가 기준을 보상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 이제 이 부분은 좀 개정의 필요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억울할 수가 있거든요. 공시지가가 지금 현실화율 측면에서 물론 도심에서는 이제 상당 부분 90% 100% 가까이 올라왔는데 상당히 그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 뭔가 공시지가가 너무 낮고 근데 이제 이 공시지가라는 게 이게 이제 보상평가에서는요. 보상평가에서는 표준지 선정했어요. 시점 수정, 지역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 보정. 우리가 이제 기타 요인 보정이라는데 보상 단가가 나오고 그렇죠. 보상평가에서 이게 높으면 좋겠죠.
근데 이게 과세 보상 이건 보상에서 이렇게 되고요. 과세할 때는 이제 표준주에다가 곱하기 토지가격 비준표라고 있어요. 이거 해서 개별 공시지가 나오는데 표준 공시가 50만 필지 이게 개별 공시가 3,800만 필 정도 되는데요. 그러면은 이게 공시지가를 높이면은요. 표준 공시가 높이면은 개별 공시가 높아요. 그럼 개별 공시가 가지고 하는 게 가지고 뭐 우리 현행 그 뭐 기초 노령연금부터 건강보험 이르기까지 그 수십 가지의 개별 공시가 활용되는데 지금 이게 대표적인 게 제주도 같은 경우에요. 제주도의 땅값이 폭등하다 보니까 이 과수원 이제 좀 시골에 과수원 몇 필지 갖고 있던 노인분들이 이제 기초연금이라든지 뭐 이런 거 받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표준 공시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올라가 버린 거예요. 개별 공시가 엄청 올린 거죠.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그 개별 공시가로 해서 기초 노령연금이나 이거 대상이 안 되는 거야. 원래는 이제 거의 기초수급자 분위기인데 공시지가 개별 공시가를 높이다 보니까 이분들 자체가 이제 보상 그런 이제 그 기초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상자에서 빠져버리는 그런 황당한 경우의 수가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공시지가 제도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내년에 공시지가도 뭐 하고 그러긴 하는데 어쨌든 그 부분이 지금 앞으로 적정 가격이 얼마 전에 뭐 그 국토부 뭐 청장님께 저한테 전화 오셔가지고 그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공시지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적정 가격이죠. 적정 가격인데 이제 이게 지금 보상평가의 문제라든지 나중에 이제 과표가 그 개별 공시가 과표로 잡혀가지고 표준 공시가 올리게 되면은 개별 공시가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우리나라에 쓰이고 있는 여러 그 개별 공시가를 가지고 여러 가지 활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이 많은데 이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어그러지는 그런 엄청난 후폭풍이 지금 생기게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선 뭐 더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정도의 원론적인 말씀만 드렸는데 이게 좀 어려운 그런 논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 11주차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 다음 시간에 12주차 본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코로나 시기에 각별히 건강 유의하시고요. 항상 그 행복하고 밝은 또 이렇게 축복이 넘치는 그런 하루를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